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강설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서울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가 잇따라 숨진 사건과 가상화폐 거래소가 2차례 해킹으로 파산 절차를 밟게 된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13, 뉴스 20을 중심으로 박두병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뉴스 13과 뉴스 20이 보도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 논란과 대통령 혼밥 논란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둘러싼 논란 보도입니다. 상반된 주장이 난무했고 시청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 17일 뉴스 13 뉴스 초점에서는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이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앵커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성과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반응이 다르다. 여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냈다. 야당은 국격 훼손 정상 외교였다고 평가를 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서양호 소장은 오바마나 클린턴 대통령이 베트남에 가서 혼자 쌀국수를 먹으면 쌀국수 외교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식당에 가면 혼밥 외교냐고 반문했습니다.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평가절하하는 건 대통령의 외교 행보까지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지나친 정치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서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 중국을 감동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환구시보의 기사를 예로 들면서 문 대통령이 중국 서민이 아침을 먹는 곳에서 식사를 한 것도 사드 문제를 둘러싼 중국 내의 반한 감정, 혐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행위였다. 정치적으로는 시진핑 주석과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 편을 들어야 하는데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전쟁 불가,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했고 리커창을 만나 박근혜 정부가 망쳐놓은 한중 경제를 사드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켰다. 보수 정권이 망친 한중 관계를 복원하기엔 짧은 시간이었지만 향후에 정치, 경제, 군사 문제까지 한중 관계가 사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신호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차명진 전 의원은 외교 문제는 여야가 입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은 국민의당조차도 혹독하게 비판한다. 우리의 동맹인 미국은 노골적으로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다면서 평창 올림픽에 미국이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게 그냥 한 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홀대한 이유는 중국이 미국과 중대한 사안에 이미 합의를 봤기 때문이다. 중국은 동북아 국제 질서에서 한국에 환심을 사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다.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끌어당길 필요가 없이 미국과 이미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그런데 안이하게 중국과 대화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태도를 취하겠지. 북한과 대화를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철회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외교를 한다.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정부의 인식이 더 큰 위기다. 그런 맥락에서 중국에서 문 대통령이 홀대를 받은 것은 이해가 간다. 외교와 의전은 간단하게 우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며 큰 맥락이 있어 발생한 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앵커는 4대 원칙 합의도 새로운 게 없었다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서양호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서양호 소장은 중국이 사드 문제와 2기 시진핑 체제를 안정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의 적대적인 긴장 관계를 조성해왔다. 그 전에 박근혜 정권이 한중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해서 한중 관계가 경색됐다. 이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중국 공산당이 지금까지 반한 혐한 감정을 부추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고 해서 바로 돌변하기는 어렵다. 다만 시진핑 2기 체제가 안정되면 중국이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변화된 정세에 맞게 전향적인 자세로 대북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의미하는 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성과를 두고
정치권과 언론이 상반된 주장을 하는 바람에 시청자는 피로합니다. 서로의 주장만 있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성과라고 발표한 내용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항목별로 조목조목 따지는 뉴스 전달 방식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목조목 짚어주고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를 보도했다면 시청자는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16일 뉴스20에서도 방중성과 공방격화, 관계복원, 외교참사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성과를 둘러싼 논쟁을 보도했습니다. 앞서 전한 뉴스 초점과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앵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성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다며 여당은 무너진 한중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호평했지만 야당은 외교 참사라고 비난하며 외교라인 문책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먼저 이번 방중은 지난 정부의 외교 참사로 무너졌던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중요한 단초가 됐다는 평가와 한중 정상이 한반도 문제 4대 원칙 합의를 통해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고 중국이 사드 보복 철회를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여당의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전례 없는 외교 참사로 규정했다고 전하며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잦은 혼밥과 중국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 통보, 수행 기자단에 가한 무자비한 폭력 사태를 보며 국민들은 자긍심에 심각한 생채기를 입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당의 엉성한 아마추어리즘에 따른 외교 참사라는 혹평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방문에서 나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조공 외교 발언 논란도 심상치 않다고 전하며 홍 대표의 일본 발언을 내보냈습니다. 이어서 도를 넘은 막말이라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한 주밖에 남지 않은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문 대통령의 방중평가는 뜨거운 이슈가 될 거라는 전망을 하면서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 역시 앞서 전한 뉴스 초점의 방중성과 보도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뉴스 초점이 서로 다른 평가를 하는 패널의 주장을 보여줬다면 뉴스 리뷰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만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청자는 뉴스가 전하는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기에 핵심 메시지를 해독할 수 없고 진영 논리에 빠진 주장만 난무한 뉴스만을 접하게 됩니다. 논란은 반드시 팩트체크를 해주시길 주문합니다. 17일 뉴스20에서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중국 홀대론을 일축하고 중국이 최고의 배려를 했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반박을 직접 보도했습니다. 홀대론을 바라보는 국민의 감정이 복잡한 상황에서 시청자가 매우 궁금해했을 뉴스였습니다. 그중에서 혼밥 논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스20은 청와대 혼밥 논란에 이어 이해 안 간다 홀대론 조목조목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출연한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를 내보냈습니다. 뉴스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혼밥론에 대해선 청와대 관계자가 강한 어조로 반박했고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는 표현으로 이해가 안 간다라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양국 사이에서 밥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주장도 보도했습니다. 이 부분만을 가지고는 혼밥 논란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자세한 설명이 부족한 건지 뉴스 편집에서 걸러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혼밥 논란 보도는 시청자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중국의 일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중국 서민의 아침을 체험해 중국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중국 요인을 만나 식사한 것이 일부 언론에서는 단 2회뿐이라면서 외교 홀대라는 평가가 불거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시청자는 방중 기간 10회 식사 중에서
중국 관계자와의 식사 이회가 홀대에 속하는지 판단할 근거나 기준을 궁금해합니다. 뉴스는 단순히 논란만을 보도하는 데 머물지 말고 시청자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때론 밝혀주어야 합니다. 뉴스는 역대 대통령 대부분 중국 요인과의 식사 횟수에 대해 사실을 보도했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이례적으로 시진핑 주석과 오찬 2회, 리커창 총리와 오찬 1회, 총 3회 식사가 있었다고 일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는 전직 대통령의 이런 팩트를 통해서 식사 횟수에 대해 홀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무리한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논란의 표면만을 보도할 게 아니라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과학과 정지윤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나요? 네, 저는 지난 주말에 방영한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이슈가 되는 다양한 트렌드를 젊은 감각으로 시청자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뜨겁게 살얼이 났다라는 제목으로 날씨가 추울수록 더욱 생각나는 뜨거운 것들의 매력을 소개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강추위가 계속되는 시기에 트렌드 지금 여기에서는 추울수록 생각나는 뜨거운 매력 3가지를 적절한 주제와 유익한 정보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첫 번째 뜨거운 매력으로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 캠핑장을 소개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겨울 캠핑을 즐기러 캠핑장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시민 인터뷰와 텐트 내부의 다양한 캠핑 장비들을 함께 보여주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로만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장만하다 보니까 집이 됐어요. 소개된 캠핑장 근처에는 특별한 찜질방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바로 참숯 가마인데요. 참숯 가마와 캠핑장의 위치를 화면에 간단하게 표시하여 그 위치와 거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참숯은 참나무를 이용한다는 설명과 함께 굴피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요.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의 뜻을 자막으로 표시해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어서 참숯을 만드는 과정과 숯가마 내부를 직접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잘린 참나무는 가마속으로 직행, 숯가마에 차곡차곡 채워집니다. 가마 내부와 불타고 있는 빨간 참숯의 모습은 이색적이고 흥미로웠습니다. 가마의 열기가 어느 정도 빠지면 찜질방으로 이용하는데요. 가마 속에서 몸을 녹이는 것도 잠시. 나 땀나죠, 그쵸? 이제 고작 4살. 찜질의 맛을 알기에는 아직 이른가요? 땀을 흘리며 찜질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가마의 열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개된 찜질방에서는 구운 달걀뿐 아니라 삼겹살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저 익혀주는데 걸리는 시간 역시 단 3초. 1300도 가마에서 초벌구이 제대로 직접 가마에 넣고 3초 만에 초벌구이를 완성하는 모습은 신기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먹어야 제맛이라는데요. 두 번째로는 부산에 위치한 부평 깡통시장을 소개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음식, 바로 꼬치어묵인데요. 인터뷰를 통해 어묵 국물 맛의 비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요즘에는 전통적인 꼬치 어묵뿐 아니라 가마솥에 어묵을 파는 색다른 스타일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마솥 어묵도 그중 하나인데요. 가게 사장님과의 익살스러운 대화는 절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인터뷰 내내 가마솥에서 나오는 뜨거운 김으로 어묵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어묵 국물의 비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사장님만의 철학과 열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보통. 텁텁하고. 근데 여기는 똑같으죠. 이어서 어묵 소비량의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부평 깡통시장의 어묵 가게가 특히나 많은 이유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이 부분은 평소 궁금했던 사실을 알려주어 흥미롭고 유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제 어묵을 구매하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가게 직원들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통해 정겹고 따뜻한 시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낱개로 수제 어묵을 직접 만드는 장면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항상 국물 속에 있는 어묵의 모습만을 보다가 반죽을 만들어 직접 튀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깨끗한 기름에 3, 4분 동안 튀겨주면 먹음직스러운 어묵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평 깡통시장의 또 다른 명물 유부전골을 소개했는데요. 시장만의 색다른 음식을 알 수 있어 재미있었고 한 그릇에 어묵을 넘치도록 담는 모습에서 시장의 인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유부에 싸서 요래 미나리. 뜨거운 것과 마지막으로 경기도 광주의 한 유리 공장을 소개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유리 공장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공장 안은 높은 온도의 불덩이, 용해로로 인해 항상 뜨겁다고 하는데요. 1300도 이상 되니까. 공장 직원의 인터뷰와 함께 유리병을 만드는 과정들을 중간중간 보여주어 유익했습니다. 이어서 유리병의 모양이 완성된 이후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으면 유리병이 깨질 위험이 있어 고온에서 서서히 식혀야 한다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장시간 불 속에서 유리병을 식히는 공정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뜨거운 불덩이로 인한 높은 실내 온도에도 불구하고 유리병의 품질을 위해 에어컨을 가동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품질 때문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온도가 차지하기 때문에. 대신 작업장 내에 송풍구를 선풍기처럼 사용한다는 부분에서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유리병은 곧바로 불량품으로 분류되고 모두 재활용된다고 하는데요. 가차없이 버려지는 유리병들을 통해 그들의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 무심히 지나쳤던 유리병 하나도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정지윤 학생은 트렌드 지금 여기에 세 코너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였나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소개된 유리 공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공장 내부에는 유리병의 품질을 위해 높은 실내 온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틀지 않는다는데요.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그 뜨거움을 견뎌내는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한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과학과 정지윤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광풍의 부작용이 속출하자 긴급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가상화폐 규제 수위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여전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잘못된 규제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가상화폐 열풍과 규제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 제작과 정은희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광풍에 대해서 간단히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요.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먼저 개념 정리를 해보면 가상화폐는 지폐나 동전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가상화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열풍은 세계적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광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빗썸과 코빗 등 다수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90만 원대 거래가 되던 비트코인이 지난 19일 기준 개당
2,200만 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여 사이에 무려 2,344% 증가한 것입니다. 가상화폐 열풍이 이렇게 거세다 보니까 채굴을 대신 관리해주는 기업도 등장을 했습니다. 채굴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숨겨진 가상화폐를 얻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3천 가자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3천만 원으로 오르기를 희망하는 신생 유행어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에는 비트코인 관련 방송도 선을 보이고 있고요. 주식에서도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묻지마식 투기를 보인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미성년자 금융권의 투자 참여 제한과 세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투기 과열 긴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시장 과열과 투기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서둘러서 대책 마련을 강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론은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부터 그 광풍 그리고 세계적인 움직임, 우리의 규제 대책까지 상세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우리에게 좀 낯선 생소한 분야여서 전문성을 확보한 기사는 다소 적어 보입니다. 국민들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아직은 투기냐 아니면 기술 개발이냐의 사이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보다 전문성을 가진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투기 과열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는 정부나 관련 업계가 동의하고 있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까지 규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언론이 규제 방향이나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보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도 짚어주시죠. 네. 이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입니다. 블록체인이란 거래 정보를 개인과 개인, P2P 방식 네트워크의 분산에 저장하고 참가자가 공동 관리 기술을 의미합니다. 거래 내용을 위조할 수 없어서 기존의 화폐를 대신할 혁신적인 데이터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수년 안에 핀테크와 금융 보안 산업으로 폭넓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가상화폐 광풍에 대한 시각은 본질은 잊은 채 단순히 투기 수단으로 비춰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열풍에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보도가 심심찮게 보이고 있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가상화폐 강풍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발표한 후 정부 규제에 대한 이런 산업적인 측면을 간과한 채 일방적인 규제는 좀 우려가 있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논의를 본격화했으나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거둘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가 정해져야 명확한 과세 기준도 마련이 가능하다라고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는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은 평하고 있는데요.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의 규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정확한 개선을 해 나간다면 진정한 투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언론에서는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학계 그리고 업계의 반응을 인용 보도하면서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화한 이후에 과세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된 보도가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광풍에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바라보고 정책 결정을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언론 보도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도 짚어주시죠. 네, 지난 18일 코인마켓캡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세계적으로 등재된 가상화폐 수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1,300여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여 종이나 늘었습니다.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이어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인 시카고 상품 거래소도 현재 시간으로 지난 17일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도 가상화폐를 활용한 거래를 허용하고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EU의 독일과 프랑스가 비트코인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을 규제 대상에 넣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블룸버그의 현지 시간 18일 보도에 따르면 브리노 르베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전날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내년 4월에 있을 G20 정상회의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규제를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에는 분명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G20 정상들이 어떻게 이를 제어할지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한 것이죠. 동기일 재무부 역시 블룸버그의 가상화폐 투기 위험이 국제적 수준의 재정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할 때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탈리아 재무부 관계자도 넓은 의미에서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요. 영국 재무부도 가상화폐가 사이버 범죄를 야기 촉진시킬 만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지하고 이를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언론에서도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화폐 혁명이다, 또 다른 버블이다. 지금 IT 전문가들이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가상화폐를 다루는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가상화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유망 투자처로 각광을 받는 그런 반면에 해킹 여부나 익명성 때문에 또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UBC 연이은 해킹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처음일 것 같습니다. 파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 해커들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가상화폐는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하지만 이 가상화폐를 보관하고 있는 전자지갑은 해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최대 투자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비트코인은 사기다. 실체가 없는 만큼 언젠가 거품이 터지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1640년대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튤립 가격의 이상 급등으로 인해서 1년 동안 튤립 가격이 20배 이상 오르다 급락한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가상화폐가 새로운 투자의 형태인지 또 다른 버블인지는 아직 확실한 언급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학계, 업계 등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 실체나 전망을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가상화폐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도 끊임없는 고뇌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TF를 구성해서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더불어 앞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세계적인 시각도 역시 다릅니다. 영국은 비트코인을 세계 최초로 법정 통화로 인정을 했고 미국의 시카고 옵션 거래소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허용했으나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언론에서는 균형 있는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 무엇도 정확하지 않은 문제인 만큼 보도에 있어서 신중함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시각이 필요한데요. 만약 버블이라면 후폭풍이 클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이와 학계, 업계 등 전문가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시장을 읽는 해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가 정은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